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요즘 굉장히 더운데 다들 건강 괜찮으세요? 너무너무 더워서 잠깐 나갔는데도 막 이렇게 막 빨갛게 입고 그리고 막 금방 또 제가 좀 까매진 것 같네요, 요즘. 그러면서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온열 질환을 겪기 쉬울 것 같으니 여러분들 굉장히 밖에 나가실 때 그리고 안에서 에어컨 트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거짓말이다라는 김탁한 작가님의 새 소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민철우님 여기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사실 에어컨 틀어놓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저 혼자 있을 때는 틀었다가 좀 껐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네, 김탁한 작가님도 같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그 이제 김탁한 작가님의 신작 거짓말이다라는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이거는 세월호 잠수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월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잠수사 분들을 조명한 얘기는 또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북스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독자 교정에 참여해서 어떤 소설일까 궁금했는데 뜻밖의 그 세월호 이야기여서 굉장히 또 그 가슴을 치면서 막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고 너무 재밌었었고 재밌었다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단숨에 읽혔고 그래서 사실 제가 독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몰입해가지고 별로 교정을 찾아내지는 못했었는데 네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가지고 왔고요. 또 그 북스피어의 그 마포 김 사장님이 굉장히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이스터에그 같은 거 숨겨놓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표어, 몇 가지 버전의 표어를 숨겨놓으셨는데 이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표어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발견하고 굉장히 정말 역시 명불허전 마포 김 사장님이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방송 중간에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어디에 나온 표어인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할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제가 오늘 내일 다 읽는 게 아니라 내일은 작가님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 잠수사분들 혹은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오늘 책 내용을 많이 소개하려고 제 마음이 좀 급하네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사실은 이렇게 흘려버리기 쉬웠던 얘기 같은데 보면서 굉장히 이걸 몰랐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은 좀 최근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관홍 잠수사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최근에 2016년 6월 달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주인공인 이야기고, 사실은 고인이 되신 거와 관계없이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이 돼서 쓰여지고 있었고, 굉장히 사실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런데, 명을 달리하게 되셔서 사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제 마음에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사실 흘렸었는데 그 세월호 수습하던 기간에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잠수사분에 대한 책임을 해경이 그 민간 잠수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다양한
당면에 대해서 속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어떤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잠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만큼이나 거짓말이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딱 작가님 보고서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이거 진짜냐고, 어디까지가 진짜냐고. 그런데 사실 내일 작가님에게 좀 더 자세히 듣겠지만 대부분의 사실이 진짜이고, 이 책은 그 잠수사가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4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맹골수도에서 선체 수색과 실종자 수습에 참여한 잠수사 나경수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류창대 잠수사를 위하여 탄원서를 씁니다. 이 책은 인물들의 이제 2014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였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경수 씨와 류창대 씨는 실제로는 봉우영 잠수사님과 그리고 고 김관홍 잠수사님의 이름을 그렇게 극중 인물로 표현을 하였고요. 결론부터 밝히자면 류창대 잠수사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속보를 듣자마자 맹골수도로 내려간 죄, 경험 많은 최연장자로 후배 잠수사들을 이끈 죄, 범대봉과 해경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며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라느니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대적인 위로와 격려를 바라진 않습니다만 정부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일한 잠수사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7월 10일 잠수사들은 개인 문자를 받았어요. 그 철수하라는 통보를 문자 한 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개인 장비와 짐을 챙기기 위해 바지선으로 들어갑니다. 해수부 장관이든 해경청장이든 범대변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바지선으로 직접 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실종사 수색과 수습에 임한 민간 잠수사들의 거친 손이라도 잡고 눈이라도 맞췄어야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나눠 먹었어야죠. 재판장님,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미수습자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든 겨울이든 계속 잠수하려고 했는데 철수하란 문자를 일방적으로 받은 겁니다. 내쫓기듯 바지선을 떠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 11명이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선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류창대 잠수사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실종자를 찾아 모시고 나올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처음에도 궁금하고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민간 잠수사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뭐 하시는 분들일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은 이분들도 구조를 위해서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원체 산업잠수사 정도의 굉장히 잠수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거의 대부분 처음 있으신 분들이고요. 뭐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딱 처음부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국내에서 이런 강도의 잠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아시잖아요.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그런 이제 그 당시의 현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에도 수요일에도 늦잠을 잤습니다. 잠결에 휴대전화를 켜 시간과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조치벽이란 친구가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고 여주에서 함께 작업한 잠수사가 전화 왔습니다. 형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맹골수도에서 배가 한 척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어떤 배인데? 인천에서 제주 가는 여객선이랍니다. 450명 넘게 탔답니다. 450? 큰 배네. 구조는 했고? 그게 형님, 200명도 못 구했답니다. 승객이 절반 넘게 배 안에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배가 넘어갔다며. 그런데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제 잠수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왜냐면 본인들이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아름아름해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4월 16일부터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첫날 배에서 탈출한 172명의 생존자가 전부였습니다. 화면 상단 구석에 적힌 생존자 숫자는 영원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맹골수도로 곧장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전국에서 잠수사들이 500명 넘게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500명이 모두 심해에 익숙한 잠수사라고 믿질 않았습니다. 공기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잠수사들은 선체 수색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맹골수도에서 작업을 하려면 잠수에 필요한 개인 장비와 심해 작업 경험이 있는 숙련된 잠수사들과 그 잠수사들이 로테이션하며 작업할 바지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뉴스에서 언급한 숫자의 10분의 1, 그러니까 최소한 50명 정도는 심해 잠수가 가능하리라 여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실종자 구조에 관심을 쏟고 있으니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경이나 해군에서도 유능한 잠수함을 모았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72시간, 생존 가능 시간이라는 골든타임에 선내로 진입하여 실종자를 구조했다는 낭보를 저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4월 18일까지 그 귀중한 시간에 선내 진입조차 못한 것은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맹골수도로 와달란 연락을 받을 때는 21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4월 16일이니까 거의 5일이 지나서 와달란 연락을 받은 거죠. 조치백 잠수사가 다시 전화를 했더군요. 팀원들 다 데리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산업 잠수사들은 인력 충원이 급할 때나 새 팀을 짜 작업이 들어갈 때 아름아름 사람을 모읍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인원도 넉넉할 텐데 왜 나한테 또 전화를 했어? 넉넉하다고요? 형님도 기레기들 기사를 믿는 겁니까? 지금 선내 진입이 가능한 잠수사가 8명 뿐입니다. 벌써 많이 지쳤습니다. 뉴스에 과장이 섞였다고 추측은 했지만 500명과 8명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8명을 500여 명이라 속였다면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부 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맹골수도로 가면 용접이나 절단처럼 제가 14년 동안 해온 작업이 아니라 전혀 낯선 일을 처음으로 맡아야 합니다. 산업 잠수사로 일하는 동안 시신을 2번 본 적이 있긴 합니다. 해초에 엉키거나 다리 기둥에 걸린 시신을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런 날에도 바다에 술을 부으며 죽은 자의 넋을 위로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맹골수도로 가면 매일 선내로 진입해서 실종자들을 찾아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잠수사 중에서 시신 수습에 익숙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 잠수사니까요.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금방 20가지도 넘게 떠올랐지만 가야 하는 이유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수에서 저를 함께 일했던, 저를 친형처럼 따르는 잠수사 3명을 데리고 개인 장비를 챙긴 후 진도로 향했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하려던 대천 앞바다 양식장 작업엔 전화를 걸어 한 달만 미뤄달라 양해를 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A급 잠수사는 아닙니다. 저보다 뛰어난 심해 잠수사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7월 9일 해체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다음날 맹골수도를 떠난 후론 질문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고생을 함께한 잠수사들끼리도 묻고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왜 나는 맹골수도로 내려갔을까? 왜 하필 그게 나경수, 나여야만 했을까? 정창윤님이 그 배 만드시는 분인데 그 모래랑 조류 때문에 한 1m 눈앞도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더 궁금해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장면들이 인터뷰를 토대로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실제로 현장에 갔던 그 상황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우선 확실히 짚어둘 게 있습니다. 제가 맹골수도로 내려간 것은 구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가족에겐 죄송하지만 우린 사후수색과 수습을 위해 투입된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닷새나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착했더니 그 검은 티를 입고 팔각모를 눌러쓴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어서들 오시오. 류창대라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과 수습은 해경에서 관할하지만 잠수의 편의를 위해 내가 해경의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전달합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에서도 연배가 가장 있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두 후배니 편하게 말을 놓겠습니다. 괜찮지요? 라고 하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상황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우선 지적하겠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먼 맹골수도까지 왔는지 늘 되새겨주기 바란다. 첫째, 잡담은 삼가고 웃지 않는다. 둘째, 잠수에만 집중한다. 바지선으로 해군이나 해경, 때론 유가족이나 기자들이 올 수도 있다. 그들과 의논이 필요할 때는 내가 만난다. 알겠나? 그리고 여러분은 22일 18시까지 잠수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대기한다.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기껏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쉬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왔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건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하루만 잠수하고 말 거야? 내가 내일 저녁 먹기 전까진 분위기부터 익히도록 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개인 장비들 점검하고 무엇보다 각자 건강을 챙겨. 현재 이 바지선엔 체인버도 의사도 없어. 감압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해군 함정으로 옮겨 타야 한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내게 즉시 알리도록. 몸이 아픈데도 잠수하면 사고로 이어져. 상황판에서 잠수 순번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순번은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팀별로 모였을 때 다 같이 의논해서 정한다. 저는 물론이고 함께 온 잠수사 3명도 모두 류창대 이름 석자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실종자 수구습에 참가했고 그 전에도 굵직굵직한 심해 작업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선보인 대선배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 여기 고우영 잠수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류창대 가장 고참인 그런 선배님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수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지선을 떠날 때까지 명심할 사실을 가르쳐주겠다. 잘 들어. 여러분이 도착한 오늘까지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 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이 포옹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이며 무사히 마치는 것도 여러분이다. 산 사람끼리 껴안을 때보다 5배 이상 힘을 줘야 해. 게다가 멈춰서서 편히 앉는 게 아니라 아는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끝까지 포옹을 풀어선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이동 중에 실종자의 몸이 장애물에 부딪혀 긁히거나 찢긴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할 거다. 포옹하는 장소는 얕게는 20m, 깊게는 40m가 넘는 심해다. 공기통 메고 들어가서 단둘이 오붓하게 즐기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수평 가이드라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90도로 기온 침몰선의 집기들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수중이다. 포옹이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 하나의 공간.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은 사망한 실종자를 안고 나오는 거지. 다들 소문은 들었겠지만 맹골수도의 유속은 동해와 남해와 서해를 통틀어 새의 손가락 안에 든다. 모시고 나오다가 선체 밖으로에서 놓치면 영영 못 찾는다. 다시 쫓아가서 붙드는 건 꿈도 꾸지 마. 자, 5초 주겠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 과연 내가 이걸 정성껏 할 만한 담력을 지녔는지. 앞으로도 가장 단순한 이 방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자, 손들어. 실종자를 품에 안은 채 모시고 나올 자신이 없는 사람. 손든이는 없었지만 잠수사들 표정에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낯선 작업의 실체를 느낀 겁니다.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포옹을 준비하고 포옹을 하고 포옹을 마친 뒤 떠오르는 상념을 해결하는 것 역시 고스란히 잠수사의 몫입니다. 누가 이 듣도 보도 못한 포옹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를 함께 나누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민간 잠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런 일을 하던 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업 잠수사이지만 그만큼 또 본인들이 그 잠수 일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라 사실은 무리해선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사실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잠수사와 해경 잠수사가 짝을 이뤄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안타까운 건 민간 잠수사는 24시간 바지선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배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4번 있는 정조기에 맞춰 순번대로 잠수를 하며 사이사이 먹고 자고 쉬고. 근데 사실 해경은 좀 더 3교대를 하면서 함정과 바지선을 오가면서 이제 함정에 가면 좀 더 편안한 생활 를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뭐 이러한 불평등이 좀 있었던 것도 아쉬웠고 또 하나는 해경은 선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선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건 민간 잠수사였고 해경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구조하는 부분이 가장 와닿는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초보로 경험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큰 배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산소통 메고 가는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카라는 방식을 쓰는데 바지선에서 수중의 잠수사에게 호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표면 공급 방식 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선에는 그 저압용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고 스쿠버 잠수는 스쿠버 잠수는 우리가 이제 공기통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선이 없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생명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카를 한 번이라도 해본 해경 잠수사가 10명 내외였다고 해요. 그래서 해경 잠수사는 줄을 짜서 잠수한 다음 선체 밖에서 줄을 잡고 그리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민간 잠수사는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처음에 여기 이제 그 소설 속에 있는 나경수 님이 들어갔던 장면을 이제 묘사해 보겠습니다. 류잠수사가 먼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연령이 있는 이제 잠수사님이 밖에서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전기로, 통화기로. 그 앞엔 선내로 들어간 잠수사와 대화를 나눌 수중 통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수는 수시로 이 기기를 통해 보고를 받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잠수사가 바지선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면서 또한 바지선에서 바다 및 잠수사의 상황을 파악할 유일한 장치인 겁니다. 오늘은 첫 잠수를 하는 저를 위해 류 잠수사가 전화수를 자청했습니다. 많이 욕해 주십시오. 나경수야 이 새끼야. 너네 아버지 혹시 졸부냐? 내 욕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하나에 적어도 18만 원치 값어치는 있어. 그 돈 다 감당할 수 있겠냐? 감사합니다 형님. 류 잠수사로부터 새끼란 욕을 듣고 나자 비로소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해 잠수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바지선에서 잠수를 총괄하는 이는 대부분 말이 거칩니다. 육을 배추김치처럼 씹어 삼키며 살아가지요. 격식 갖춰 말하려다가 귀한 목숨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네, 저도 연학님 지금 코멘트를 잠깐 봤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이랑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세월호 이야기가 정치 얘기는 그 본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국가가 겪었던 대참사고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지의 문제라서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했던 현장에 대해서 구조했던 현장은 아니죠. 구조는 안 됐고 이제 선내에 처음 진입하던 현장인데요.
조심조심 벽목을 지난 후 객실을 세 터 지나갔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제가 들어가야 하는 우현 쪽 마지막 객실 출입문을 더듬었습니다. 배가 기울며 바닥이 벽이 되고 벽이 바닥이나 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우에 달린 출입문 역시 위나 아래로 뚫린 겁니다. 이 객실에서 생활한 학생은 한 명입니다. 몸을 솟구쳐 출입문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각판이 그 문을 절반도 넘게 막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판을 더듬었습니다. 이불이 손에 잡혔습니다. 배가 기울고 물이 들이치면서 칸막이가 무너졌고 동시에 2층 침대가 뜯겨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힘을 써서 침대를 옮겨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칠 만한 공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부터 이렇듯 침대로 막혔다면 객실도 겹겹이 장애물로 들어찼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지선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한 후 다음 순번 잠수사에게 수색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들어가서 상황을 더 살필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스킵하고 읽었는데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선내로 진입해서부터는 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듬더듬해서 그 이제 객실 안으로 하나하나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옆구리에 무언가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흰 베개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베개를 베고 저 이불을 덮고 수학여행에 들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떠오르자 객실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문을 지나 올라가자 출구를 막은 침대와 어긋나게 가위 모양으로 놓인 2층 침대가 왼손에 잡혔습니다. 1층과 2층 침대를 훑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옆 침대로 옮겨가서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둘둘 말린 요가 해파리처럼 손을 감쌌습니다. 그 침대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객실에 있던 남학생들은 역시 복도로 나간 걸까요? 어제 복도에서 수습하여 팽목항으로 보낸 실종자 중엔 이 방에 묵은 남학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침대를 붙들고 돌아서는 순간 검은 실타래 같은 것이 오른손 끝에 닿았습니다. 해초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습할 첫 실종자를 찾은 것입니다. 몸을 반대로 틀며 엉덩이를 빼곤 허리를 반쯤 숙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실종자가 저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마스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을 뻗어 실종자의 머리카락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먼저 귀가 잡혔습니다. 이마가 짚히고 눈과 코와 입까지 손바닥이 잡혔습니다. 맹골수도 침몰선에서 실종자를 찾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바지선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지내며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막상 찾고 나니 어서 빨리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런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수중에서 눈물을 아끼려던 조지벽 잠수사의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러내리니 그나마 확보한 20cm의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헤드랜턴만 걱정했는데 시야를 0에 가깝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제 눈물이었습니다. 없으면 나와! 유창대 잠수사의 목소리가 쇠망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직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지만 첫 잠수인 것을 감안하여 나오라고 한 겁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 네, 방금 침대에 실타래 말들이 엉켰고 류잠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수야, 야 임마! 제 이름을 고함치듯 부르더군요. 그 소리에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돼지기 싫으면 뚝 그쳐. 자신 없으면 위치만 확인하고 나와. 아닙니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질소 마취가 온 건 아니고 어지럽거나 멍하진 않아. 아닙니다. 경수 너 생일 언제야? 6월 20일입니다. 백두산 높이는 2744m입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실종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목과 어깨와 가슴과 배, 그리고 허벅지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실종자는 기울어진 침대 모서리에 등을 기대듯 똑바로 섰습니다. 침대 사이에 왼팔이 끼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저는 오른손을 그 틈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엄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왼손으로 침대를 잡고 당기며 다시 오른손을 넣자 엄지와 검지가 들어갔습니다. 틈이 생긴 것이죠. 더 이상 틈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침대를 저 혼자 힘으로 옮기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시 실종자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무릎과 허리 그리고 가슴에 이르렀을 때 왼 가슴에서 무언가가 잡히더군요. 헤드랜턴을 대니 희미하게 이름이 보였습니다. 종우, 윤종후였습니다. 저는 종우의 뺨에 제 오른손을 가만히 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종우야, 올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선내로 진입한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찾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머물든 입술을 통해 나오든 실종자를 찾은 후엔 그 실종자와 함께 어둠을 뚫고 좁은 배 안을 빠져나와야 하니까요. 잠수사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종자가 돕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서 모시고 나올 수 없다고. 다시 종우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날처럼 세워 틈으로 끼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종우의 몸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왼팔이 빠져나왔는데 놀랍게도 종우의 왼팔을 붙든 손이 딸려 나왔습니다. 떠오르던 종우가 멈췄습니다. 쓰러진 침대 뒤쪽에 실종자가 더 있는 겁니다. 저는 틈 사이로 팔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그곳 상황을 머리로 그렸습니다. 침대 뒤 좁은 공간에 남학생 3명이 원을 그리듯 어깨동무를 하고 뭉쳐있는 겁니다. 종우까지 네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겁니다. 엇갈려 붙은 어깨와 손을 더듬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자 뒤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애들이 서로 안고. 나경수 당장 나와. 너 지금 너무 흥분했다. 수습은 다음 잠수사에게 맡기고 올라와. 한 명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임마, 욕심내지 말라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그 실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종우부터 내리고 나가고 곧 돌아올게. 다 같이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종우를 꼭 안고 사실 종우를 한번 이렇게 안고 나오는 상황에서 한번 미끄러졌었는데 다시 그거를 꼭 다 빠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안고 다시 그 어둡고 선내 구불구불한 곳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좀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은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 책의 주요한 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조금 부조리하다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가장 크게 화가 났던 부분은 2가지 포인트였어요. 먼저 이분들이 사실 그냥 국민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간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국가가 해경이 이분들을 업무상 그러니까 다른 첫 잠수를 하는 잠수사분이 한 분 여기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나죠. 근데 그때 이 잠수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읽으면서도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마지막까지 이제 사실은 스스로 그 명을 달리하신 그 김관홍 잠수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그 루머 중에 하나가 충분한 보상을 해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대리운전 같은 걸 하면서 생계를 굉장히 힘들어했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잠수사잖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잠수병 그것도 정말 그 사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무리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다 잠수병에 걸려서 몸이 망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의인으로 뭐 의사자로 이렇게 뭐 의인으로 지정하거나 그 뒤에 치료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소설이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해서 같이 들어주셨어요. 저도 제가 뭔가 이 처음부터 나도 이 일을 같이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보다는 저도 몰랐고 사실은 그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사실 아직도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도 내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꺼이 수락해 주셔서 내일은 북티크에서 김탁한 작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때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그 이스터에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이스터에그는 책 표지예요. 뭐 붙여놨는데 몇 개의 카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 어려워. 이렇게 책 표지인데 책 표지를 뜯으면 이런 책 표지 사야겠다. 네, 이런 카피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아까도 중간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게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선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작가님이 있었던 거고 또 그냥 그런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달려갔던 김관홍 잠수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진행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분들이 뭐 정창윤님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뭐 들어오기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영준님 말대로 이 작가의 이 책의 인쇄는 세월호 진상 규명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밤인데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작가님하고 같이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